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 박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6강입니다. 품사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75쪽입니다. 비셨습니까? 자, 항상 여러분들 제 강의는요 먼저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항상 상태에서 강의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문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예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예습하고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품사론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사론. 뭐가 중요하냐?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봅시다. 자, 1번은 품사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문법이 어려운 것은 뭐 때문이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면은요 훨씬 더 편하게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1번 개념.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놓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쭉 올려서 품사의 정의입니다. 품사의 정의. 품사란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놓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요.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놓은 것, 품사. 여기서 질문 하나. 자, 우리나라 국어의 품사는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품사가 몇 개라고요? 9개. 그래서 구품사입니다. 구품사. 됐고, 그럼 이 품사를 어떻게 분류하냐? 자, 밑에는 표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형태를 가지고서 분류를 합니다. 형태는 불변어, 가변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렇게. 다시 품사를 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 표는요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더라. 형태는 뭔데? 두 개. 불변어, 가변어. 이게 바로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불변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변어라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형태가 한번 딱 바뀌면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어는요. 예를 들어서 하늘, 명사거든요. 하늘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명사는 불변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불변어. 자, 그 다음에 변하는 게 있습니다. 가변어. 예를 들어서 용언이 그런데 이 용언이라는 친구는요 뭐 가능하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미가 바뀌죠. 가다, 가고, 가지,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는 거고 변하는 이쪽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가다가 계속해서 가다가 아니라 가고, 가지, 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가변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문장에서의 기능입니다. 태연,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구실,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구실. 그래서 체언입니다. 됐고, 관계어는요. 다시 한번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어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가? 관계어니. 조사가 그렇죠. 조사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수식어입니다. 뻔하죠. 이건 수식하는 말이 수식어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문장에서 체언이나 용언 앞에 놓여서 이거 기능이 그 말을 꾸며주는 단어. 그래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독립어는요. 독립적으로 쓰는 단어. 독립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언이다, 관계어이다, 수식어이다, 독립어이다. 몽땅 다 뭐에 따른? 기능에 따른 분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때의 기능은요. 문장에서의 역할. 문장에서는 주체의 역할을 하고요. 관계를 나타내고요. 수식을 하고요. 다른 말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가변은 뭐가 있습니까? 용언이 있죠, 용언. 자,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요. 주체가 되는 체언을 무슨 서술해주는. 다시 한번 주체가 되는 체언을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용언입니다. 대체로 이 용언은요. 어디에 많이 씁니까?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 이게 바로 용언 아니죠? 용언이죠. 서술어. 대체로 용언은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즉 주체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총 5개. 그래서 보통 이거를 오언이라고 합니다. 오언. 그리고 자, 체언은 총 3개 있죠.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맞죠?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을 명사. 그것을 대신하는 것을 대명사. 수사는 숫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수사. 실제로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수사 쪽이겠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수사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수사와 수관용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사는요. 수사와 수관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관계론입니다. 조사. 아시겠지만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조사입니다. 됐죠? 실제로 이 조사는요.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아무튼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한 이게 문법적 관계를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격조사가 바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특별한 뜻을 더하는 요게 바로 뭡니까? 보조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몽땅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합니다. 됐죠? 됐고 자 수식어로 합니다. 관용사와 부사가 있죠. 관용사는요 뭘 꾸며준다? 체언을 꾸며주는 거.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용사는 체언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뭐 독립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용언은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동사와 형용사 묶어서 그것을 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사는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 형용사는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물론 다 알고 계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미에 따른 분류. 실제기 몇 개입니까? 9개.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품사 뒤에는 몽땅은 뭐가 붙습니까? 사가 붙지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문장을 딱 준다면 이게 뭐야? 품사가 뭡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이 선생님 관용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뭘 물었습니까? 품사를 물었죠. 그럴 때는 무조건 뒤는 어가 아닙니다. 이게 사로 끝납니다. 사로. 다 사 아닙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다 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로 끝나는 것은 이건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 나중에 통사론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문장 성분을 물을 때는 관형어가 되겠죠. 하지만 품사를 물을 때는요. 이렇게 뒤에 사를 붙여야 됩니다. 사를.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오언구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언구품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오언. 5개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됐죠? 자, 품사는 구품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용사, 감탄사 이런 거 다 아셔야 됩니다. 됐고, 자,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체언부터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때 체언은요, 뭐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밑에는 명사부터는 다시 한번 뭐에 따른 분류? 얘는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 어디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 알고 계시죠?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체연,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수사는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만약에 불변어, 가변어하면은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아무튼 체연, 그 중에 명사부터 들어갑니다. 뭐 체연은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체연이란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역할, 기능에 따른 분류니까 무슨 역할?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 구실을 하는 세 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됐고, 자, 조사의 등을 받아서 문장의 주체가 되는 구실을 하며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밑에 명사 들어갑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공자, 색종이, 의자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자유, 행복, 정의와 같이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뭐라고 한다? 명사.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명사는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명. 됐습니까? 아무튼 명사는요,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쓰이는 범위에 따라서 또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쓰이는 범위에 따라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아무래도 쓰이는 범위가 좁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이 뭡니까? 박재정입니다. 박재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만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유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이는 범위가 좁겠죠. 나만 쓰니까.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집 명사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독주택도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공간은 몽땅 뭐라고 합니까? 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쓰이는 범위가 넓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보통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 안 나옵니다. 문제 안 나옵니다.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자립명사는 혼자 쓸 수 있는 명사, 자립할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의존명사라는 것은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수식어가 있어야지만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 따름, 뿐, 개, 대로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의존명사는 실제 이렇게 별표나 치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의존명사 자체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이 의존명사가 뭐하고 연결해서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야. 과연 이 친구를 띌 것인가?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뿐이라는 요 친구가 뭐일 때 만약에 의존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요, 당연히 앞에 있는 말과 띄어야 됩니다. 왜? 명사니까. 하지만 이뿐이라는 친구는요, 무슨 역할도 합니까? 조사의 역할도 하거든요. 보조사. 만약에 이 조사일 경우에는요, 당연히 앞에 있는 말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선생님, 그러면 이뿐이 의존명사입니까? 조사입니까? 그럴 때는요, 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본다? 앞에 있는 친구를 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뭐? 나라는 명사죠. 체온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뒤에 있는 요 뿐은요, 뭐? 앞에 있는 말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조사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 의존명사란 뭡니까?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게 띄어쓰기로 맞고, 품사로 따지면 이 친구는요, 의존명사 안 됩니다. 조사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됐죠? 왜 그러냐? 솔직히 조금만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 있어야 된다? 수식어가 와야죠.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요, 수식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네가 뭐라 말을 하던 나는 오직 먹을 뿐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온다면 이때 이 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말과 띄는 겁니다. 이런 식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의존명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그리고 문제 잘 나옵니다. 띄어쓰기 문제로.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특징 같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든가 당연히 체온이니까.
명사는 치연 아닙니까?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명사는 과비언어가 아니라 불변어입니다. 조사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문장 성립입니다. 당연하죠. 주격 조사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목적격 조사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 등등등. 복수전미사 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됐죠? 대명사.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사 대신에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칭 대명사와 두 번째는 처소 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 안에 처소 대명사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알아두십시오. 대명사 뭐가 있다고요? 인칭 대명사와 그리고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와 두 번째는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인칭 대명사는요.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인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박재정. 근데 이것을 화자가 선생님입니다 할 때는요. 저는 저를 뭐라고 합니까?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인칭이죠.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스스로를 가리킬 때 1인칭입니다. 됐고 2인칭은 말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듣는 사람, 즉 청자죠. 청자. 잘 보십시오. 청자. 이거는 화자. 3인칭은요. 제3의 인물.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화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1인칭 아닙니까? 나. 예를 들어서 과거의 임금님은요. 짐이 이랬습니다. 이때 짐도 1인칭입니다. 됐습니까? 화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청자 2인칭입니다. 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몽땅 다 2인칭입니다. 됐습니까? 너, 너희, 당신, 자네, 그대, 임자 등등등. 그렇죠? 3인칭 대명사라는 것은요.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를 가리킵니다. 그, 이분, 그분, 저분, 이, 그이, 저이 등등등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3인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이건 3인칭이야.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지시하는 대명사. 예를 들어서 사물을 가리킬 때 그리고 처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 됐습니까? 사물을 가리킬 때 사물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것처럼 이그저 이런 것들 몽땅 다 뭡니까? 사물과 관련된 지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됐고요. 처소라는 것은 이곳, 그곳, 저곳, 여기, 거기, 저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아무데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뭡니까? 처소와 관련된 지시 대명사입니다. 처소는 그냥 장소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장소나 방향, 처소. 어떤 장소나 방향을 가리킬 때 이곳, 그곳, 저곳 이런 것도 됐습니까? 아무튼 됐습니다. 뭐 괜찮죠? 근데 쓱 넘어가기 좀 아쉬우니까 쓸만한 거 하나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선생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당신께서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한다면 당신께서는 그래도 한 세상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이 당신을 당신, 유 2인칭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3인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3인칭 극존칭이죠. 3인칭 극존칭. 요거. 됐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나 1인칭입니다. 너 2인칭입니다. 제3은 3인칭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대명사는 문장의 주체인 주어 될 수 있죠. 복수전미사 들, 히, 내, 쥐에서 복수형 이룰 수 있습니다.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용언의 관용사용은요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보십시오.
수사, 3번의 수량이나 순서.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량을 나타낼 때 그것을 양수사라고 하는 거고 순서를 나타낼 때는요, 서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양수사. 첫째, 둘째, 셋째, 서수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사는요, 수사 자체가 문제 출제되기보다는요, 수사와 수관용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니? 이게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서 품사의 통용과 관련돼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교재에다가.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문제가 하나 나왔네. 문제는 살짝 보겠습니다. 다음 몇 줄지 그 말 중에서 보기에 일부 자립명사. 이거. 이때 뭐라고 써있냐면요. 조사와 결합할 때 제약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일부 자립명사들은요. 조사와 결합할 때 제약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죠 뭐.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되는 것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답은 4번이죠 당연히. 형식이라는 이 친구는요. 어떠한 조사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과 형식도 됐습니까? 형식 2 매우 중요하다.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형식이라는 이 친구는요. 이 명사는 다른 어떠한 조사와도 몽땅 다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줄 요게 아니라 요거에 해당되는 즉 일반적인 자립 명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론이 적절하다는 것이 몇 번? 4번. 됐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요. 솔직히 조사를 많이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다. 괜찮죠? 근데 마찬가지 가, 마찬가지 이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개는요. 단백번에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수식어입니다. 수식하는 말,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용사는요.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는요. 용언을 꾸며주고요. 됐습니까? 관용사는 다시 한번 체언 앞에 놓여서 그 말을 꾸미는 단어. 조사와 결합하지 못합니다. 관용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불변호니까. 됐죠? 자, 분류는 크게 세 개. 성상관용사, 지시관용사, 수관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문제 한번 내볼까?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중에서 요 지시관용사 있죠? 앞에 여러분 대명사 기억나십니까? 지시 대명사가 있었는데. 이, 그, 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 그, 저가 있었습니다. 이, 그, 저. 근데 여기도 이, 그, 저가 있더라. 그거 없네. 그 아이 상관없습니다. 자, 그 아이 해도 되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 저. 이거는 지시 관용사입니다. 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래? 이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지시 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것을 붙여서 말이 되면은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근데 것을 붙여서 말이 안 되면 이것은 지시 관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운동, 이것 운동 말도 안 돼? 안 됩니다. 결국 이때 이는요. 뭘 꾸며준다? 운동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시 관용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일이다. 이때 이것은 괜찮네. 됐습니까? 그럴 때 이건 뭐다? 지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할 때. 그러니까 이게 쓱쓱쓱 넘어가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에 나오면은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품사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떤 식의 문제가 잘 나오냐면요.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친구는 수관용사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수사야.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예를 들어서 연필 5자로 해서 5을 밑줄 긋고 문장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요. 식구가 5이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5은 생긴 게 똑같죠.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요, 품사가 다릅니다. 왜? 이 친구는요, 뭘 꾸며주는? 자료, 즉 단위성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수관용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 있는 걸 보았을 때 조사가 붙어 있는 것은요, 무조건 체온에 붙습니다. 얘는 그래서 뭡니까? 수사죠. 얘는 수사. 됐죠. 생긴 건 똑같지만 어떤 친구는 수관용사, 어떤 친구는 수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품사의 통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조사 붙지 않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 독립품사로 다른 말과 띄어쓰고 관용사는 절대로 어미들이 붙지 않고 관용으로만 쓰이고 시제와 높임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냥.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거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별표. 그러니까 이게 품사 문제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니?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처럼 잡으십시오. 그런 하루에 책 5권을 읽었다. 5. 얼핏 보면 수사 같죠.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권이라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존 명사? 의존 명사다. 의존 명사들은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수관용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이 5이라는 것은요. 수사가 아니라 수관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1번입니다. 이게. 됐고 쉽다. 보조형용사죠. 요거는 높임의 보조사입니다. 배웠어. 요 이렇게. 이건 접속부사죠. 앞에와 뒤를 연결시켜주는 부사, 접속부사입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게 선생님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 나오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품사 공부할 때 품사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부사, 용언을 꾸민다는 거. 자, 부사는 크게 이렇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부사는 뭐냐면 문장에서 어떤 특별한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를 성분부사라고 합니다.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됐죠? 자, 그랬을 때 성분부사는 크게 이렇게 3개.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성상이나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을 꾸며주고 지시부사는요. 방향, 거리, 시간, 초소 등을 지시하는 부사. 이리, 그리, 이리로, 그리로, 저리로. 됐죠? 이건 부사니까. 여기저기 이런 것들. 부정부사 이런 것들은 부정부사라고 합니다. 못 또는 안, 아니. 동사나 형용사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 부정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양태부사와 접속부사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요 접속부사는 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및 이거. 꼭 문장부사입니다. 특정한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뭐 전체. 실제로 문장부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했죠. 신기하게 이게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를 한꺼번에 문장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학생이다. 그러나 삐리삐리 뭐 반대. 그러니까 반대가 나와지지 않습니까? 난 학생이다. 그러나 학생 같지는 않다. 모습은 성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가 나오는데 아무튼 잘 보십시오. 이때 이 그러나가 바로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 근데 이 접속부사가 신기하게 이게 전체를 꾸며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부사 안에 접속부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 내에서 당연히 부사는 위치가 자유롭고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보조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럼 가볍게 보시고 이거 또 나왔죠. 2008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품사 문제는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문장을 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줄을 줘. 밑줄에 품사가 뭐게? 문제 나오는 형태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됐죠? 그래서 1번으로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근데 뭡니까 이거? 대로를 보는 게 아닙니다. 2층으로 보는 거지. 뭐 나왔습니까? 수식하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대로는 뭐다? 의존명사.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때의 대로는 조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사네. 답 1번이구나.
그러니까 1번만 의존명사고 나머지 몽땅 이건 부사입니다. 부사. 그렇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관계언. 관계를 나타낸 말. 조사가 그렇죠. 조사. 실제로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조사는 중요합니다. 조사는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세 가지 있다고. 격조사는요. 주격조사 이거.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학생들이 이 복격조사를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 주어를 지으면 나머지는 복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보어라고 하죠. 이때 이 일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복격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격 아닙니다. 복격조사입니다. 됐고 서술격조사이다. 을렐 목적격조사. 관용격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부사격조사. 얘는 호격조사. 아, 재종아, 철수야, 뭐 이런 식으로. 점 보조사. 세연의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이 나는 했을 때 이 는을 자꾸 주격조사로 착각합니다. 너는? 그렇죠. 얘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됐죠? 보조사. 뭐 이거야 뭐 많이 알 거라 생각. 이거는 뭐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나는, 너는, 됐죠? 너는 학생이다. 이때 너는에서 너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됐고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뭐 이건 괜찮죠? 됐습니다. 이런 보조사 이런 것들 아까 앞에서 기출문제 요게 나온 겁니다. 요가 높임의 보조사입니다. 됐죠? 조사는 여러 개로 겹쳐질 수 있습니다. 자립성은 없지만 분리성이 강해서 단어. 여러분 조사가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조사는 단어입니다. 홀로 쓸 수 없고 반드시 다름. 당연하죠.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세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조사의 경우에는요.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로 체온 뒤에 붙지만 동사나 형용사 부사 뒤에도 당연히 붙을 수 있으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주로 체온 뒤에 붙는 것은요. 대체로 격조사가 그렇죠. 근데 물론 보조사도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 체온 아닙니까? 는 이런 것들이 보조사니까. 앞말이 자으로 끝났는지 몸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이 형태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가 철수가 앞에 몸으로 끝났죠. 그럴 때 주격 조사는 가가 오는 거죠. 됐죠. 영철이 앞에 자음으로 끝났죠. 그 뒤에 이라는 주격 조사가 있는 겁니다. 즉 앞에 모음으로 끝나니 아니면 자음으로 끝나니에 따라서 이가 올 수도 있고 가가 올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형태는 같지만 기능은 똑같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나 가는요 둘 다 주격 조사죠. 기능은 똑같은데 모양은 달라. 그래서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른 형태라고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보조사인 거. 이게 문제 나옵니다. 이게 답이 4번이거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는이 자꾸 주격조사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은는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격조사는요. 이 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격조사는 이 가 또는 깨서에서 이건 단체에서는 에서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격조사는. 은는 없습니다. 은는. 이 은는은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다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그래서 이 친구가 보조사고요. 나머지 부사격 조사. 이것도 그러네. 됐습니까? 됐고 자 독립어는 감탄사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읽어주십시오. 이런 것들 감탄사다.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됐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소가 붙지 않고 위치가 자유롭고 어떤 품사를 수식하거나 다른 품사의 수식. 왜냐면 독립어니까 혼자 쓰는 거니까 다른 말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용언. 용언은 중요하다. 이 친구는 제가 별표를 주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부르는 용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품사에서 용언이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말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 동사부터.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동작이나 작용.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총 6개를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자동사와 타동사. 두 번째는요, 주동사와 사동사. 세 번째는요, 능동사와 피동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동사와 타동사를 타동사는요, 뭐를 구분하냐면 목적어의 유무를 갖고 분류를 한 겁니다. 목적어로만 쓰겠습니다. 목적어. 그러니까 자동사의 경우는요, 앞에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타동사는요, 앞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 없으면 자동사, 있으면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자, 분명히 먹다라는 친구는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을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거 간단하게 말해서. 됐고요. 주동사와 사동사는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냐면요, 주동사와 사동사는요, 동작을 주어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놈이 합니까?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동작의 주체라고 해볼게요. 동작을 주어가 하면 주동사고 대상이 하면은 사동사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동작을 주어가 하면 주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앉다? 나는 밥을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밥을 먹었다. 아, 여기 있었는데 아깝다. 자,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내가 먹은 거죠. 이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주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것은 뭡니까? 사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재정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해볼까?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그러면 물을 떠오는 것은 결국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물을 떠오는 게 아니죠. 재정이가 물을 떠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사동사가 되는 겁니다. 시키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동작을 주어가 하면 주동사고 대상이 하면 사동사가 되는 겁니다. 말 이해하시겠죠? 괜찮다.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능동사와 피동사인데 이건 동작입니다. 동작. 잘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 동작이 능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의지입니다. 됐죠? 자, 피동사는요, 대상의 의지일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은 쉬울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봅시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잡았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누구의 의지입니까? 경찰의 의지가 되는 거죠. 경찰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능동사가 되는 겁니다. 피동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봅시다.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잡혔답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대상의 의지죠. 이럴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피동사가 되는 겁니다.
주어의 입장에서는 당한 거죠. 쉽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동사와 타동사는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주동사와 사동사는요. 동작을 주어가 하는지 아님 대상이 하는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능동사와 피동사는요. 동작이 주어의 의지인지 아니면 대상의 의지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라고 했지만 실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아무튼 나중에 사동사와 피동사는요. 요거 사동사와 피동사는요. 문제 잘 나오니까 아마 한 번쯤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동사, 사동을 만들 수 있는 것. 사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1번 사동접사. 그리고 뭐뭐게 하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뭐 시키다 마찬가지. 피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피동사가 있고요. 되다, 어지다, 개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피동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문제 나올 테니까. 특징입니다. 3월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요. 동사는 시제를 동반해서 동작상을 나타내고 명령형, 청유형, 현재 시제, 의도나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관용사와 어울릴 수 없으나 부사의 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 형광펜 드시고 밑줄 하나 긋읍시다. 요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형광펜 드시고 명령형, 청유형은요. 동사는 쓸 수 있습니다. 명령형 뭐뭐 해라. 청유형 뭐뭐 하자. 현재 시제 쓸 수 있고요. 의도나 목적 뭐뭐려 뭐뭐러 이런 의도나 목적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동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걔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왜 밑줄을 긋냐면요. 실제 어떤 문제 출제될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때 구분 기준이 바로 요 밑줄 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 성상 형용사가 있고 지시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냥 쓱 보시고요.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서술어나 수식어의 기능을 하고 잘 보십시오. 이거 명령형, 청유형, 현재 시제 하나 더 뭐뭐러, 뭐뭐려 이런 것들 쓸 수 없습니다. 뭐는 형용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요런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언제는 2004년도 국회직 8급. 2004년도 좀 됐죠? 이게 근데 지금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사 형용사를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 다 활용 어미를 취해서 서로 만듭니다. 둘 다 서술어 맞죠? 현재형 종결어미 는다. 원래 동사는요. 현재형 종결어미 쓸 수 있습니다. 동사는요. 형용사는요.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로 은을 취합니다. 이거 잠깐 놔둡시다. 동사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만들지만 형용사는 그럴 수 없다. 자, 이거는 맞죠? 명령형과 청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형용사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맞다. 형용사는요. 현재형 종결어미로 니은 다만을 취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형용사는요.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형용사는요.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로 은 또는 니은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관형사형 어미. 종결어미가 아니라 것은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됐죠?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됐죠? 형용사거든요. 예쁘다. 관형성 여민 니니 와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가능하구나.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동사와 형용사는요. 구분하는 거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인데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진도를 좀 빡빡하게 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제가 좀 촬영을 좀 길게 해서 아마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해둘 게 많아. 자, 그래도 제가 계획한 것은 다 끝내겠습니다.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실제 용언은요, 본용언 다음에, 그러니까 용언은 이렇게 용언 그 다음에 용언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장에서 용언 다음에 용언이 올 수 있습니다. 용언 올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용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용언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용언은요,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이 친구는 몽땅 다 본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본용언입니다. 무조건.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문제죠. 뒤에 오는 요 친구가 첫 번째 본용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보조용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뒤에 오는 요 용언이 본용언이게 아니면 보조용언이게 그 문제 나옵니다. 이게. 이 문제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요. 뒤에 오는 용언이 본용언입니까? 아니면 보조용언입니까? 이게 문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두 개의 문제를 갖고서 두 개의 문장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본용언과 부조용언을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 아까 다른 사이트 촬영에서도 요거 이야기했었는데 아무튼 밥을 먹어버렸다. 자, 두 번째, 나는 밥을 먹고 싶다. 여러분 혹시 밥 드셨습니까?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은요, 실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밑줄은 당연히 여기에 밑줄이 가져 있겠죠. 이 친구는 몽땅다. 이 친구는 본용언입니다.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 친구가 보조용언입니까? 아니면 본용언입니까? 이겁니다. 자,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앞에 있는 먹어를 빼. 나는 밥을 버렸다. 이것도 의미는 성립되죠. 근데 잘 보십시오. 먹어버렸다와 버렸다. 먹어버렸다와 버렸다. 뒤에는 버렸다가 의미가 달라진 거죠. 이렇게 빼버리면 밥을 진짜 버린 거야. 근데 먹어버렸다는 것은요, 다 뱃속으로 집어넣었다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용어를 이렇게 뺐을 때 의미는 성립된다. 근데 원래 있을 때 의미와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는 말 잘 기억하십시오.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먹어를 빼.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의미가 달라졌어. 그럼 이 친구는 뭡니까? 보조용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본용어를 뺐습니다. 나는 밥을 씹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예 의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보조용언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그러면 본용언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겁니다. 나는 밥을 먹고 갔다. 밥을 먹고 갔다.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은 결국 나는 밥을 먹고 나는 갔다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걸 이렇게 빼야 되겠죠. 왜? 밥을 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고를 뺐을 때 나는 갔다라는 게 의미가 성립이 되죠. 의미 성립된다. 근데 있을 때와 없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것의 의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 같다는 뭡니까? 이것은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저의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문제 있으니까.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온다. 이걸 빼버려 이렇게. 날이 온다. 밝아온다. 날이 이거 뭐야?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보조용언이 결합되어
결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뒤에가 뭐? 본 용언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몽땅 다 이건 뭡니까? 이 친구들 몽땅 다 본 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거니까 결국 본 용언을 한번 찾아볼래? 이거 아닙니까 문제가? 됐죠? 자, 날이 온다와 밝아온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솔직히 날이 온다는 것은 누가 날이 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보조 용언 맞다. 뭐를 빼 나는 과자를 버렸다. 의미는 되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얘도 보조 용언.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주었다와 붙여주었다. 주었다 붙여주 의미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얘도 보조 용언. 그럼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이게 뺐습니다. 보인다. 젊어 보인다. 보인다. 젊어 보인다. 빼도 의미가 성립되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 의미가 달라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본용언입니다. 답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어간과 어미입니다. 어간과 어미라는 것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간과 어미. 용어는요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친구를 보면 활용할 때 가다, 가고, 가는, 가지 등등등.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뭐한 겁니까? 용언을 활용을 시킨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선 어미의 분류 들어가면 어미는 크게 두 가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는 거죠.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요. 어말 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랬습니까? 선어말 어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은 시제 선어말 어미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높임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데 옵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아실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말 어미는 다시 이렇게 나뉩니다. 종결과 비종결로. 종결은 뭐 실제로 여러분들 종결에 따라서 우리나라 문장은요 총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 명령문 이렇게. 이거는 종결 어미를 가지고서 문장을 나누는 겁니다.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비종결 어미가 있죠.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가 있는 겁니다.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연결은 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가 연결 어미가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싹 보시면 되고 전성 어미라는 게 뭐냐면은요. 문장에서의 기능을 바꾸어주는 어미입니다. 품사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장 성분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거 한번 볼까? 간 사람, 가는 사람, 가던 사람, 갈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가는요 결국 가다에서 왔겠죠? 어미 떨어지면서 관형사형 어미인 니은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 근데 실제 요 간이라는 친구의 품사는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의 역할은 관형어지요. 관형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동사야. 근데 전성어미인 니은을 붙였더니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더라? 관형어의 역할을 하더라. 이게 전성어미입니다. 즉 전성어미라는 것은요. 기능을 또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주는 어미. 즉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 그겁니다. 됐죠? 그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활용. 뭐 활용이라는 것은 뭐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쓱 보십시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활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뭐 어간과 어미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을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규칙 활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불규칙 활용이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형광펜 드시고 의탈락과 리을탈락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자꾸 불규칙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의탈락과 리을탈락은요 규칙 활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살짝만 체크해 주시고 불규칙 활용 들어갑니다. 불규칙 활용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활용을 할 때 어간이 변할 수 있다?
어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몽땅 다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불규칙 활용은요. 몇 개? 세 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처럼 어간이 바뀔 때 불규칙입니다. 두 번째, 어미가 바뀔 때 이것도 불규칙이고요. 세 번째는 둘 다 바뀔 때 이것도 불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짓어입니다. 기본형이 짓다지요. 신기하게 이 친구는요. 뒤에 어미 어가 결합이 되면은요. 시옷이 없어집니다. 탈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원래의 어간인 짓에서 지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간이 바뀐 거죠. 어간이 바뀐 사례가 되는 겁니다. 됐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미가 바뀐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를 들면 여불규칙 한번 볼까? 하다라는 친구가 꼭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하다라는 친구, 즉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다입니다. 근데 이 하라는 친구 자체가 분명히 양성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습니까? 아몸이 이렇게 붙을 때 신기하게 이 아가 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로 바뀐다? 여불규칙입니다. 여불규칙. 그럴 때는요. 어간이 바뀐 게 아니라 어미가 바뀐 사례죠. 그래서 얘가 어미가 바뀐 사례가 되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자꾸 이거 질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 뒤에 아나 어가 여로 변했습니다. 라는데 원래는 압니다. 없는 규정에도 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문법은 자꾸 이 아와 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하고 어를 같이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겠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뭔 말이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파랗다.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이건 파랗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파랗다라는 이 친구는요. 신기합니다. 뭐 어미 대신에 아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요. 왜? 양성이니까. 아몸이니까 이것도 아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 뭐가 떨어집니까? 이 히읗이 탈락합니다. 이게 탈락하면서 요 아가 아몸이 뭐로 바뀝니까? 이 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두 개가 결합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팔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자 히읗이 떨어졌습니다. 즉 어간이 바뀌었죠. 그리고 몸이 아까 아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몸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어미도 바뀌었죠. 그래서 파라타가 파레 또는 하야타가 하예 이런 친구들은 몽땅도 뭐가 되는 겁니까? 어간과 어미가 같이 바뀐 사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마지막 하는데 자꾸 조금씩 더 있으면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88쪽에 품사의 통용 봅시다. 별표. 88쪽에 품사의 통용은요. 제가 감히 별표를 쳐드리겠습니다. 별표. 됐습니까? 별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앞에서 실제 이 품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 출제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품사의 통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별표를 치고서 반드시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를 별표 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품사의 통용을 이거를 이렇게 별표 치고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왜? 만큼 앞에가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 앞에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의존명사. 조사가 붙어있네? 수사. 단위수 의존명사 있죠? 이건 수관용사.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서 별표. 품사에서는요.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헷갈리면은요. 질문을 하시면은요. 제가 이 부분만큼은요. 완벽하게 설명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규제를 만들 때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잘 나와. 됐습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은요. 어디 할 거냐면요. 의미론이죠. 의미론. 부분을 할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의미론 또한 예습하시고요. 자, 중간에 여러분들 실전 확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너무 길게 찍다 보면은 여러분 힘들까 봐 실전 확인 문제는 자꾸 안 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풀고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꼭 푸셔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